여러분, 혈육이라는 게 정말 무엇일까요? 저는 10년간 남의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시작해서 어느새 가족 같은 사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걸 빼앗길 뻔했다는 사실을요. 모든 건 작년 9월 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목소리부터 남달랐어요. 차갑고 격식 있는 마치 고급 호텔 직원 같은 말투였죠. 서울에서 온 박진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외손자라고 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 그렇게 밝으시던 분이 갑자기 입술을 꽉 다무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며 손짓하셨어요. 전화를 끊으라는 뜻이었죠. 전화를 끊고 할머니께 여쭤봤을 때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 애는 자신이 죽을 때만 나타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뒤 정말로 검은색 외제차가 우리 동네 좁은 골목에 나타났을 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비싼 향수와 돈 냄새가 섞인 것 같은. 박진우 씨는 정말 서울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정장도 반듯하고 말투도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이런 시골에서 살기 힘드시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10년간 이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좁지만 따뜻하고 낡았지만 정겨운 우리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저를 소개해 주셨을 때 박진우 씨가 저를 처음 제대로 쳐다봤어요.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요양보호사라고 하니까 고생 많았겠다면서도 뭔가 깔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선을 확실히 긋는 것 같았거든요. 첫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이상했어요. 병원 검진 받은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더니 서울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할머니는 혈압약만 드시면 되고 담당 의사도 특별한 문제 없다고 했다고 말하자 제가 의료진이냐고 반문하더군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전문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감싸주셨지만 박진우 씨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이 할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가 조용히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외손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10년간 한 번도 소식이 없던 외손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를 모시겠다니. 그 후 일주일 동안 박진우 씨는 매일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나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땅 문서나 집 등기부는 있는지, 보험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할머니는 점점 말씀을 아끼시게 됐어요. 평소 그렇게 수다스럽고 활발하시던 분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박진우 씨가 저를 따로 불러내 동네 카페에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도 가족이 생겼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머니를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모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양보호사 급여의 2배를 주겠다며 할머니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할머니가 이상하게 초조해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시더니 박진우 씨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할머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저에게 자신의 편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시집가서 연락을 끊었는지,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반복했는지. 그리고 10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이야기까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이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했을 때 자신이 정말 딸이 맞냐고 물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뒤로 연락이 끊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들을 보내다니.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박진우 씨가 오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면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군요. 서울대학병원 진료 예약서와 양로원 입소 신청서였어요.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위험하다면서 저도 계속 할머니만 돌볼 순 없다고 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말하자 갑자기 제 요양보호사 급여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러더니 2배로 주겠으니 할머니에게서 떠나달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박진우 씨는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고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재산도 정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 집도 할머니 통장들도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다고 했어요. 사기꾼들도 많다면서요. 제가 10년간 할머니가 사기당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말하자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가 폭발하셨어요.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냐면서요. 10년간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고 소리치셨어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1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엄마가 죽었을 때도 할머니가 수술했을 때도 바빠서 못 왔다고 따지셨거든요. 그때 박진우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스피커를 켰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몸을 떨기 시작하셨어요. 딸은 이제 여유가 생겼다면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자신도 성공한 아들 덕분에 큰 집으로 이사했다면서요.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계셨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을 때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라면서 돈 받고 일한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 분명히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라고도 했고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10년간 함께 산 시간이 그들에게는 그냥 돈 받고 하는 일이었나 봐요. 박진우 씨가 전화를 끊고 할머니께 일주일 시간을 드린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라면서요. 그리고 나가면서 제게 속삭였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들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마음은 여기 있는데 저랑 있고 싶다고 하시면서도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셨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집도 할머니 명의고 저는 갈 데도 없다면서요. 이틀 뒤 박진우 씨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려왔더군요. 할머니가 결정하셨냐고 물어보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울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박진우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서류부터 처리하자고 했을 때 할머니가 조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도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박진우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울은 비싸다면서 요양보호사 고용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안 되면 안 간다고 하셨고요. 박진우 씨가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월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가족이니까.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뭔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낡은 녹음기였어요. 박진우 씨와 변호사가 당황했을 때 할머니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박진우 씨가 할머니께 통장이나 도장 보관 장소를 묻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땅 문서나 집 등기부, 보험 수익자까지 묻는 소리도 들렸고요. 심지어 저에게 요양보호사 급여의 2배를 주겠으니
할머니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는 소리까지. 박진우 씨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딸의 목소리로 저를 일하는 사람이라고 돈 받고 일한 거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들렸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서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라고 하는 소리도요. 할머니가 녹음기를 끄시고 박진우 씨에게 물어보셨어요.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온 거 맞냐고. 10년 전에도 그랬다면서 돈 달라고 하다가 안 주니까 연락을 끊었다고 하셨어요. 박진우 씨가 아무 말도 못했을 때 할머니가 또 다른 종이를 꺼내셨어요. 10년 전 딸이 빌려간 돈 차용증이었어요. 2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었죠.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또 달라고 하려고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녹음기는 언제부터 준비했냐고 물어봤더니 저 없을 때 하는 얘기들이 이상해서 녹음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할머니께 핸드폰 사용법 가르쳐 드릴 때 녹음 기능도 알려드렸었거든요. 박진우 씨가 일어나면서 정말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럼 왜 10년간 연락 한 번 안 했냐고 반문하셨어요. 바빠서 그랬다는 변명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는 매일 바빠도 약을 챙겨주고 밥을 해주고 병원에 데려갔다면서요.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시며 이제 알겠다고 하셨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박진우 씨와 변호사는 그날로 서울로 돌아갔어요. 나가면서 박진우 씨가 후회할 거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후회는 10년 동안 할머니 한 번 안 본 그가 할 거라고 대답하셨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법무사까지 불러서 정식으로요. 이 집과 모든 재산을 저에게 남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는 10년간 딸보다 더 잘해준 제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혈육이라고 하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10년간 함께 흘린 눈물과 땀은 뭐냐고 반문하셨어요. 할머니는 작년 겨울에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죠. 저 덕분에 행복했다고 하시면서요. 장례식 때 박진우 씨 가족이 나타났어요.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할머니가 남긴 녹음들과 일기장, 그리고 10년간의 모든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 약값부터 병원비까지 모든 걸 꼼꼼히 기록해뒀거든요. 법원에서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을 때 박진우 씨 어머니가 저에게 엄마한테 뭘 했길래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냥 10년간 매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일도 계속하고 있고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거든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어제 새로운 할머니 댁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할머니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가족을 만나려고 한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란 게 정말 혈연일까요? 아니면 함께 보낸 시간과 서로를 위한 선택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10년간 매일 나눈 평범한 대화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화들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